새벽 4시 택배 분류장에서 나오는 제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49살의 나이에 새벽 알바라니. 퇴직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대로 된 일자리는 보이지 않았죠. 손목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5시 반. 서윤이는 아직 자고 있겠네요.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또다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한강철교 아래를 지나면서 잠깐 멈춰 섰어요. 아침 물 한 개가 강물 위로 피어오르는 모습이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 물살이 마냥 평온해 보이지만은 않았죠. 난간에 기대어 서서 물의 회오리를 바라보니 제 인생도 저 물살처럼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가죽 공구가 가방 속에서 덜그럭거렸습니다. 평생 가죽 장인으로 살아오신 아버지. 그분의 손길이 남아있는 이 공구들을 보면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졌죠. 저는 아버지의 기술을 물려받지 못했거든요. 대신 회사원의 길을 택했고 그마저도 구조조정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군 동기 병수였습니다. 기철아, 지금 어디야? 만나자.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좋은 투자 상품이 있어. 진짜 놓치면 안 될 기회거든. 병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몇 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병수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지자체 공모 사업이야. 이미 낙찰이 확정됐어. 단기 수익 보장이고 무엇보다 원금 보장이거든. 서류들은 정말 공문서처럼 보였어요. 관인도 찍혀 있고 담당 공무원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병수가 계속 설명했죠. 3개월이면 30% 수익이 보장돼. 6개월이면 60%.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돼? 저는 망설였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전부였거든요. 서윤이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돈이었어요. 병수야, 나 요즘 상황이 좀. 기철아,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사이인데 내가 너한테 나쁜 일 시키겠어. 정말 확실한 거야? 병수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군에서 함께 고생했던 사이인데 저를 속일 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서윤이 학교 간 빈 거실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정말 변변치 않았어요. 이대로 가면 서윤이 대학 등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알바에서 돌아온 서윤이가 말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제가 알바 더 늘릴게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로서 정말 무능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계속 생각했어요.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수야, 나 하기로 했어. 정말? 잘 생각했어. 후회 안 할 거야?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서윤아, 아빠가 해볼게. 그때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좋든 나쁘든 말이에요. 계약서 뒷면에 적힌 작은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저는 그것들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어요. 병수를 믿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병수가 약속한 첫 번째 수익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조금만 더 기다려,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건물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수 전화번호는 이미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어요. 6달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투자한 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바닥이 났어요. 카드 대금 연체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서윤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죠. 딸 앞에서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술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서 한강으로 향했어요. 철교 아래 난간에 기대어 술을 마시며 물살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평소처럼 술에 취해 난간에 기대어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상한 충동이 들었어요. 그냥 이대로 끝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윤이에게도 세상에도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난간을 붙잡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래로 흐르는 강물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혼자 남겨질 것을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다고요? 서윤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날부터 술이 더 늘었어요.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서윤이가 119를 불렀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알코올 의존증 초기 증상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2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서윤이는 매일 병문안을 왔는데 딸의 야윈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무책임한 아버지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서윤이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어디 좀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올 거야. 서윤이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 산소는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산소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잡초가 무덤을 뒤덮고 있었거든요. 평소 형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형도 요즘 형편이 어려운 모양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풀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상처투성이가 될 때까지 계속했어요. 부모님 앞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너무 한심하네요. 정말 죄송해요. 오열하며 무덤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산소 앞에서 잠이 든 저에게 꿈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셨습니다. 기철아, 아버지. 아버지는 작업복을 입고 계셨어요. 손에는 작은 가죽 조각과 송곳을 들고 계셨습니다. 손은 아직 기억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내 손 말이야. 어릴 때 내 옆에서 가죽 만지던 기억 아직 손끝에 남아있을 거다. 아버지가 가죽 조각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 돈이 전부가 아니란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이미 실패는 끝이 아니야. 다시 일어설 준비일 뿐이다. 아버지의 음성이 점점 멀어지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해진 가죽 조각 하나가 나왔거든요. 이게 뭐지? 분명히 꿈이었는데 가죽 조각은 실제로 제 손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공고함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가죽 냄새가 났어요. 산소를 정리하고 하산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가죽 조각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로또 판매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도박 같은 건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서윤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아빠 좀 나아 보이네요. 그래. 네,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한 달 전에 신청해둔 회사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기철 씨, 집세 3개월째 밀렸는데요. 언제 주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곧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안 되면 계약 해지해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아까 지나쳤던 편의점이 생각났습니다. 한 번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로또 한 장을 샀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장난이면 어때? 번호를 찍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서윤이 생일, 결혼기념일, 부모님 제삿날. 의미 있는 날들의 숫자를 조합했습니다. 집에 와서 로또 용지를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서윤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가죽 조각을 만지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기철아, 준비됐니?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새로운 시작 말이야. 곧 기회가 올 거다. 무슨 기회요? 아버지는 미소만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라지셨습니다. 토요일 저녁 서윤이가 텔레비전에서 로또 추천 방송을 켜놨어요. 평소라면 관심도 없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긴장됐습니다. 1번, 7번, 14번, 23번, 31번, 42번. 보너스 번호는 15번입니다. 제가 찍은 번호와 하나씩 비교해보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이럴 수가. 서윤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빠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진짜일까?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분명했어요. 1등 당첨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게 일어난 일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월요일 아침 일찍 농협 본점으로 갔습니다. 로또 용지를 꺼내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혹시 꿈이었던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당첨 확인해주세요. 직원이 기계에 용지를 넣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이세요. 정말요? 네, 세후 약 18억 원입니다. 18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 제 것이 된 거였습니다. 당첨금 수령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만요. 갑자기 병수가 생각이 났어요. 그놈이 저를 속인 것처럼 이 돈도 누군가에게 속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종 금융상품 상담을 권하는 직원의 말을 모두 거절했어요. 그냥 예금으로 해주세요. 단순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금 계좌, 비상금 계좌, 생활자금 계좌. 3개로 나누어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서윤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동네 시장을 걸어가다가 작은 가게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간판에는 오만복 가죽수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유리창에 붙어 있는 작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죽수선 견습 환영.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가죽 제품을 수선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작업하시던 모습과 똑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뭐 수선할 거 있어요? 오만복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견습 모집하신다는 것 보고 왔는데요. 견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9입니다.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해요. 나이 들어서 배우겠다는 사람도 드물고. 경험은 있으세요?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가죽 조각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가죽장인이셨어요. 물려받지 못했던 기술을 이제라도 배우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죽 조각을 만져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가죽이네요. 손때가 많이 탔어요. 정성스럽게 다뤘던 가죽이야. 네, 그럼 내일부터 나와보세요. 월급은 많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려고 해. 무슨 일이요? 가죽 수선 배우는 거야. 할아버지 기술이었거든.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아빠. 아빠가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다음 날부터 오만복 할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죽 냄새만 맡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가죽은 살아있는 거예요. 냄새로 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해.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가죽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손 참 좋네요. 타고난 것 같아. 할아버지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만족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간단한 수선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찢어진 가방을 꿰매고 다른 구두를 보수하는 일들이었어요. 손에 상처가 나고 팔이 아팠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언젠가 독립해서 가게를 열고 싶은데 어떨까요?
좋죠. 하지만 기술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아요. 최소 1년은 더 배워야 해.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와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서윤아, 아빠가 곧 가죽 공방을 열어볼까 해. 정말요? 멋있어요, 아빠. 중얼거리면서 아버지의 가죽 조각을 꺼내봤어요. 이제 이 조각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징표였던 거예요. 1년이 흘렀습니다. 오만복 할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배운 덕분에 이제 웬만한 가죽 제품은 만들 수 있게 됐어요. 할아버지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독립해도 되겠어요. 솜씨가 제법 늘었네. 동네에서 조그만 상가 하나를 얻었어요. 기철 가죽 공방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두 명 오는 게 전부였죠. 그러던 중 옆 건물 카페 사장 미라 씨가 도움을 줬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역 커뮤니티에 홍보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미라 씨의 도움으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가죽 제품 수선뿐만 아니라 가죽 공예 클래스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수강생은 퇴직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저도 뭔가 손으로 하는 일을 배우고 싶어서요. 김 사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가죽은 서두르면 안 돼요. 제가 김 사장에게 말하면서도 예전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수강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젊은 직장인들도 있었고 싱글맘도 있었어요.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죽을 만지면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가죽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제가 수강생들에게 하는 말이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치유해주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병수였습니다. 기철아, 병수는 초췌해 보였어요.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안하다, 기철아. 정말 미안해. 병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아니야. 내가 너를 완전히 망쳐놨잖아. 살려줘, 기철아. 무슨 소리야. 나도 사기당했어. 윗선에서 모든 걸 가져갔어.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병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반환 약속 각서야. 내가 갚을게. 조금씩이라도. 저는 병수의 각서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명함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여기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해. 법적 절차로 해결하자. 기철아, 제발. 합의는 법정에서 하는 거야. 우리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병수가 나간 후 저는 아버지의 가죽 조각을 꺼내봤어요. 이제 이 조각은 제게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서윤이와 함께 한강을 산책했어요. 예전에 절망했던 그 철교 아래였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과 완전히 달라요. 서윤이가 제가 만든 지갑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아빠가 만들어준 첫 작품이에요. 평생 간직할 거예요. 예전에는 이 난간에 기대어 절망했었는데 지금은 딸과 함께 웃으며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물의 흐름도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저를 삼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와서 내일 수업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로또에 당첨된 것이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다시 찾은 것, 그리고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김 사장은 이제 지갑을 혼자서도 만들 수 있게 됐고 싱글맘 정은 씨는 딸을 위한 필통을 완성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강생들에게 배운 것이 더 많았어요. 각자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위로를 받았어요. 밤늦게 공방에서 혼자 작업을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 삶은 한 장의 복권이 바꾼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다시 꿰맨 손이 바꿨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그 물줄기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